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떤 동물은 생존의 위험이 감지됐을 때 더 빨리 성장한다고 합니다. 빨간 눈 청개구리의 배아는 대개 7일에 걸쳐서 서서히 자란 다음에 부화하는데 말벌이나 뱀 같은 포식자가 다가오거나 땅의 진동이나 홍수 같은 외부 위험이 감지될 경우에 발달 속도를 더 높여서 평소보다 빨리 부화한다고 합니다. 구피의 배아 역시 포식자의 존재를 감지하면 더 빠르게 발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수정된 지 단 4일 만에 포식자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연어, 바다거북, 민물새우 등 다른 동물들에게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됩니다. 위험 신호에 반응해서 발달 속도나 부화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 이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진화의 결과죠. 금융시장,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해지 전략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바다거북의 수많은 알들이 동시에 부화하면서 개체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것처럼 분산 투자를 통해서 한 가지 자산의 손실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감지하고 손실을 제한하며 기회를 활용하는 것. 선천적으로 습득하지는 못했어도 배워서 터득할 수는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2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9시 7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출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벌써 KBS 콩으로도 인사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경제상식 퀴즈도 오늘 나갑니다. 오늘은 정답이 두 글자네요. 두 글자. 통계청 발표를 보면요. 올해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이 약 5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5억 4천만 원. 1년 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저축 같은 금융자산, 또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좀 늘어난 덕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퀴즈 정답은 요겁니다. 채무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이것인데요. 가구당 평균 9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0.6% 줄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 같은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뜻하죠. 한자로는 빚, 빚이 아니라 빚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빚, 두 글자로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쉽습니다. 오늘은. 벌써 정답들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 힌트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원래 힌트를 저희가 더운 여름에 선풍기 없을 때는 요걸 이제 하면 됩니다. 손으로 흔들면 됩니다라고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열려 있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방송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김종무님이 PD 형 여기 정답 느낌표 이렇게 찍어주시더니 빚더미라고 써주셔가지고 0881님 채무는 아니고요. 흔히도 우리가 가게 뭐뭐 이렇게 붙여서 쓰는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도 정리해서 들어보시죠.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7%, 전월보다는 0.3% 상승했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이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보다는 0.3%, 1년 전보다는 3.3% 올랐는데요. 이 근원 CPI 월간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를 보니까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다. 죄송합니다. 내릴 것이다라고 보는 확률이 원래는 이 지표 발표 전엔 89%였는데 98%,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또 화려하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네요. 나스닥이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어요. 네, 나스닥이 기술주가 모여있는 나스닥이 1.77% 올라서 1971년 지수 출범한 이후로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예. 네, S&P 500은 0.82% 올랐고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나스닥은 작년에는 43%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10일까지 31% 올랐거든요. 어제 증시에서는 일명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주식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이 5% 넘게 올랐고 테슬라, 메타, 아마존 등도 일제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6%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해서 주당 424.77달러에 마감했는데 이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70%나 급등한 상태입니다. 이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나홀로 잘 나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주가가 과도하게 평가된 거 아니냐 하면서 거품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한 6천 선 네. 쯤이었는데 지금은 2만이네요. 테슬라는 또 사상 최고치 갈아치웠고요. 우리 증시에도 좀 훈풍이 불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미국 증시를 전해드리면서 그 직후에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전해드리는 게 굉장히 항상 죄송할. 여기 연결고리가 민망합니다. 네, 방송하는 민망하고 사람도. 예. 죄송할 따름인데요. 이 코스피가 오늘 아침에는 전날보다 소폭 올라서 2,458.97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683.16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고 또 탄핵 전국의 혼란이 조기 수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씩 반등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회복세. 자, 네. 코스닥은 1.47% 오른 685, 코스피는 0.88% 오른 2,463 조금씩. 네. 환율은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측면이 남아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내려서 달러당 1,429.60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 계엄 사태 이후에 환율은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1,400원을 이미 넘어섰고 네. 점차 그 상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무산된 이후에 정치적 불안이 좀 고조되면서 1,4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1997년의 IMF 사태 그리고 2008년의 금융위기 당시에 환율이 달러당 1,500원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일본 노무라 증권이 내년 5월 말까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상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기도 한데. 네, 외환 보유액은 11월 말에 4,150억 달러 상당으로 이 IMF 당시보다는 100배가 넘고 또 세계에서 9위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외화 건전성도 아직은 양호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일주일 넘게 이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외환 당국이 환율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외환 보유액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안정되기 위해서라도 또 외국인 투자자들을 좀 모으기 위해서라도 환율 안정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 4천억 달러 선 외환 보유액의 그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천억 달러 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이런 흐름들. 그럴 필요가 없는 시장이 또 돼야 될 텐데요. 네. 그 계엄 선포 이후에 또 하나 마음 아픈 게 그 증권 시장이 굉장히 좀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또 반면에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또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통계로 나왔는데요.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기준으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근 24시간 거래 대금이 21조 원에 가까웠습니다. 하루에 21조 원. 네, 미국 대선 하루 전보다 500%나 늘어난 금액이고요. 이 5대 거래소 중에서도 가장 거래가 활발하다는 업비트의 거래 대금이 15조 8천억 원 상당인데 이틀 전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한 국내 주식시장 거래 대금이 16조 6천억 원이니까 거의 비슷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증권의 거래 대금보다 네, 코인 거래소 한 곳에서 네. 회전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비트 점유율이 75% 정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딱 거래소 한 곳에서 그 거래되는 대금이 국내 주식 거래 대금 전체에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인 투자자들은 못 벌어도 코인 거래소는 또 어마어마한 거래 수수료를 또 벌어들이고 있는 거네요.
지금 전국이 이제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뭔가 틈을 좀 안 좋게 비집고 들어가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네. 불법 리딩방 사기가 더 많이 기승이라고요. 네, 비상계엄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라고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해서 진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사기범들이 인스타그램에 무료 주식 강의, 급등주 추천 광고 등을 내면서 투자자를 네이버 밴드로 유인한다고 해요. 그리고 해외 금융사의 교수들을 사칭해서 투자 자문을 해준다라고 하면서 가짜 주식 거래 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이 앱에서 주식 장외 거래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고 또 수익금의 출금을 신청하면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데요. 소비자가 막상 원금을 상환하면 추가 납입을 요구하는데 최근에는 계엄 공포 때문에 금감원이 심사를 강화했다라고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이게 그 거짓이라는 거죠. 네, 이게 거짓입니다. 이 금감원은 무료 주식 강의, 재테크 책 제공 이런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마라라고 하면서 단체 채팅방에서 사설 주식 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 불법업자로 좀 의심이 되시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시고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설 앱을 깔아라. 네. 수수료를 더 보내라. 네. 돈을 우리에게 직접 입금하라. 이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성공예감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또 들으셔서 예방이 되실 텐데 경정부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조금 욕심을 부리시다 이렇게 사기에 또 피해 당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또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 앞에서도 해외 증시, 미국 증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증시 워낙 뜨겁다 보니까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조금 서학 개미를 더 보호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됐거든요. 실질적인 어떤 조치들이 좀 나왔네요. 네, 어저께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어제 정례회의에서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려면 우리 증권회사에다가 일시적으로 예수금을 맡기잖아요. 이 고객이 맡긴 이 예탁금이 법에 따라서 증권금융회사라고 하는 곳에 별도로 예치가 됩니다. 네. 이 증권사가 굴리는 고유재산, 고유한 재산과 구분해서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또 위기 시에는 증권사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목적들이 있거든요. 네,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달 19일부터는 외화 투자자 예탁금의 증권금융 별도 예치 의무 비율이 올라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라가냐? 미국 달러화는 70%에서 80%로 올라가고요. 일본 엔화는 이번에 신설돼서 50% 의무 비율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돈을 또 예치해 놓는데 그 돈을 증권사 고유 계좌, 증권사 돈이랑 더 많이 분리해 놔라. 의무적으로 예치해 놓는 걸 더 많이 예치해 놔라, 쌓아 놔라 이런 뜻이네요. 다음 달이죠. 1월 20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한 달여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빠르게 또 지급을 하고 있어요. 네, 미국 상무부가 마이크론에 우리 돈 8조 8천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4월 달에 지원 계획을 공개하고 이번에 최종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거고요. 앞서 인텔과 TSMC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스도 보조금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취임을 앞두고 있죠. 그렇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 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게도 그리고 대만 기업에게도 보조금을 확정해 줬는데 우리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는 9조 1,600억 원, SK하이닉스는 6,40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미국 정부와 예비거래 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아직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이달 중에 지금 연말이니까 이달 중에 바이든 행정부와 최종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와 다시 협상해야 되는 게 위험이고요. 그렇지만 또 연내 확정되더라도 부담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이 미국 정부에게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이 지정한 우려 국가들, 이 우려 국가들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시설을 좀 확장하는 이런 내용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우리 정부는 이게 좀 대처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하고 또 원만하게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기업들도 보조금을 빨리 확정할 수 있고요. 네, 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 중인 케빈 스tit 미국 오클라호마주 주지사를 만나서 네.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이 스tit 주지사는 2019년에 공화당 소속으로 오클라호마주 주지사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주지사를 역임하고 있는 분이고요. 이 안 장관은 스tit 주지사에게 전기차, 배터리 등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 IRA 법안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정책 방향들이 새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유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으니까 정책 급변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투자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네. 협력도 강화하자라는 의미이고요. 또 미국산 석유, 가스 수입 확대 논의도 있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오클라호마가 미국 5대 유전지대로 석유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해서 대미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좀 관리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주한 멕시코 대사를 만났습니다. 이 멕시코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가전 관련된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멕시코에 전품목 25% 관세가 부과되면 이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정본부장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또 멕시코 정부의 신속한 정보 공유, 양국 정부 간의 소통 채널 구축 이런 것들을 제안했다고 하고요. 또 한국과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추진도 제안했습니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어제 한 청취자분께서 아내에게 추천을 받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듣기 시작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훌륭한 가정이시라고 덕담을 해드렸는데 이은정님이 어제 남편에게 성공예감을 소개한 훌륭한 가정의 와이프입니다. 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남편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좋은 프로라고 전파하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선물도 보내드리죠. 은행 같은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 즉 남에게 진 빚을 뭐라고 할까요? 국가 이것도 있고 가계 이것도 많이 심각하죠. 그나마 올해 들어서 가구 평균으로 빚이 줄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쪽으로 좀 돈을 덜 빌린 걸까요? 그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소득이 적으니까 대출도 적은 60대 이상하고 또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해서 이 총액, 가계 이것은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만 가구당으로 나누어서 보면 평균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정답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6677님 빨리 은행집이 아닌 내 집을 만들고 싶네요. 대출이 원체 다들 많다 보니까 한 50% 이거를 이제 받으면 집의 절반이 은행집. 한 달 한 달 원리금 갚아 나가면 화장실부터 주방까지 조금씩 이제 순 내 집이 되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저 문자까지 내 집이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5181님 이것이 없는 노후를 위해 오늘도 성공예감을 듣습니다. 모두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159님이 친정아버지가 40년째 신문을 3개나 구독하신다고요. 매일 아침 신문과 함께 성공예감도 들으시라고 추천드렸더니 샵 9730으로 정답을 보내셨다네요. 라고.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뭐라도 대신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를 아버님과 같이 드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죠? 5773님은 이것이 늘어나면
여름에 부채질이 필요하죠. 예, 열불 시켜야 하니까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열불이란 말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좀 시키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두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심각한데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라떼 경제사 시간인데요. 1979년 오늘 12.12, 12월 12일 군사 반란이 일어났던 날이죠. 국민은 공포와 혼란을 겪었고 경제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떼 경제사 시간에 또 한번 교훈을 찾아볼까요? 뉴미디어 전문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45년 전이네요. 네. 45년.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제5공화국을 연 사건이죠. 지금은 이제 제6공화국인데 이 공화국 숫자 따지는 건 기준은 헌법입니다. 그래서 1979년 12월 12일 이제 쿠데타가 발생을 했어요. 군사 반란인데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핵심 멤버 이제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하고요. 제9사단장이었던 노태우가 뭉쳐서 일으킨 반란입니다. 네, 이 12.12는 12.6 이후에 권력 공백을 틈타서 군대 일부가 일으킨 군사 반란이고요. 사실 이제 권력 침탈 외에 다른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명분도 없었고 네. 말 그대로 그냥 군인들이 일으켰던 쿠데타였고 맞아요. 당시에 반발도 컸죠. 네, 이제 그래서 신군부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 해인 1980년 5월 18일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요. 이제 그 이후 이거를 진압한 이후에 8월에 대통령 취임을 했습니다. 집권 후에 명분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제 억압은 좀 더 폭력적으로 하면서 반대로는 이제 경제를 좀 신경을 써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주어야 이제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하겠구나 해서 정책들이 좀 그러려 간 면이 있죠. 네, 좀 달래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박정희 때 완화 기조로 돌아섰던 임금 정책이나 이제 노동 시간 같은 것들이 전두환 때는 더 많이 눌러졌어요. 노동운동 같은 게. 그래서 반면 이제 이게 인건비 상승이 억제되니까 물가는 조금 잡힌 면이 있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1987년에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1988년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때 이제 사실 이 신군부의 핵심이었던 노태우가 다시 또 이제 직선제에서 보통 사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또 당선이 됐었죠. 어렵게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시켰는데 결국은 전두환의 2인자를 다시 또 대통령으로 뽑았던 뭐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던 거죠. 네.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경제. 1979년 당시 우리 경제는 어땠을까요? 이제 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수출 위주로 경제 구조가 가지고 있으니까 예. 대외 환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외 환경 그때 오일 쇼크 제2차 오일 쇼크가 있어가지고 우리한테도 이제 파장이 많이 왔습니다. 경제 위기였다고 보아도 괜찮고요. 1970년대에는 우리가 아는 재벌들이 좀 등장해 있었는데요. 이 재벌들이 그러니까 사실 60년대는 어떤 재벌들 60년대 이제 재벌이라고 했던 재벌 중에서 70년대 남은 거는 삼성하고 LG 그 당시 금성밖에 없었는데 70년대에는 이 재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자리를 잡으면 항상 이제 과잉 투자,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경제 구조도 좀 합리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오일 쇼크가 오니까 이제 수출이 줄어들고 이제 대외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제 좀 경제에도 문제가 국내에도 문제가 생겼죠. 1차 오일 쇼크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타격이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중화공업으로 전환이 좀 덜 돼 있던 상태여서 좀 이제 전기도 덜 쓰고 석유도 덜 쓰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이제 1979년쯤에 2차 오일 쇼크 됐을 때는 중화공업이 그래도 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석유가 부족해지고 유가가 오르는 게 꽤 문제였고 이제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는 인프라도 꽤 돌아가고 있던 중이어서 쇼크가 좀 있었습니다. 네. 물가도 폭등 수준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1979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8%였고 80년이 되면 한 23%까지 올랐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체감이 컸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비를 줄여서 대응을 하는데 그래도 뭐 굶고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네. 그냥 이제 어렵고 힘들 뿐인데 이때 당시에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른다고 하면 진짜로 이제 뭐
굶을 걱정을 해야 하는 수준이어서 아직은 그래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오일 쇼크로 무역 수지 적자도 좀 심해지고 있었고요. 이게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전두환이 물가 상승을 좀 억제하려고 했었고 긴축 재정하고 임금 동결 정책을 좀 추진을 했었는데 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정책이 좀 많이 퇴행하는 상황이었죠. 79년에 그때 처음으로 부가세가 등장했다면서요. 네네. 사실 이제 없던 게 생기면은 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렇죠. 사실 이거는 12.12 군사 반란 이전인데요. 도입은 1979년 7월 1일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 암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이제 10월 부마 항쟁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제 부가가치세 도입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필요한 상황이었고 조세 체계를 보면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간접세가 좀 강화가 됩니다. 근데 그 면에서 부가가치세는 좀 효율적인 조세인데 이제 국가 재정을 강화하려면 세수 강화가 좀 필수적인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경제 고도 성장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복지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그렇죠. 요구가 표출이 되는데 이거를 대응을 하려면 정부도 조금 이제 세수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또 우리 조세 체계가 그렇게 당시 선진적이지 못해서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항상 조세 저항은 이제 강력한 역사의 동인이 돼요. 그렇죠. 우리 지금도 이제 뭐 금융투자 소득세라든지 가상자산 과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이제 큰 조세 개혁이어서 이제 도입 이전부터 루머가 돌았습니다. 10% 더 비싸게 뭐든지 비싸게 팔게 된다고. 그래서 소비자들도 루머에 동요했지만 판매자들도 이제 잘 모르고 이제 동요를 해가지고 아직 도입이 안 됐는데도 진짜로 10%씩 얹어서 팔고 그랬던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나쁘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빈부격차도 좀 심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폭동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생활비도 증가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도입 초기에도 이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해서 1980년이 되면은 28.7%까지 소비자 물가가 급등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군부가 들어섰으니까 이제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서는 뭐든지 좀 할 태세였죠.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경제라도 잘 돌아가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 당시에 전두환 씨는 경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했을까요? 아무리 이제 국가 지출을 좀 줄인다고 긴축 재정을 이제 선언을 했고요. 이제 물가를 좀 안정화시키겠다고 해서 인건비를 굉장히 좀 억눌렀고요. 사실 이제 박정희 때 그 암살당하기 바로 그 전해나 그 해에 보면은 굉장히 좀 이제 좀 최저임금도 확대를 하고 이제 뭔가 이제 노동시간도 좀 줄이고 이렇게 좀 완화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신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거를 굉장히 좀 억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공공지출 이게 인건비를 억누르면서 공공지출을 축소를 하니까 네. 이제 체감 경기는 더 안 좋죠. 너무 안 좋아졌고 다 이제 대기업한테 수출 혜택 같은 거는 굉장히 좀 강화를 했고 세금도 좀 깎아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물가가 잡히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김재익이라고 청와대 경제수석 1980년에서 83년까지 경제수석을 했던 분이 계신데 이제 이 분이 이제 사령탑으로 경제사령탑으로서 좀 역할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이제 시장경제 중심으로 좀 관치해서 시장경제 중심으로 넘어오는 시기이기도 했었어서요. 그때 요 대기업 관련한 경제 정책은 좀 성공을 많이 했고요. 이제 정부 개입이 좀 많이 축소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에 대국민 담화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으니까요. 이게 만약에 확정이 돼서 담화가 발표되면 저희가 즉시 전달해드리던 소식을 끊고 바로 또 연결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12 사태 이후에 사실 그때 부작용도 여러 가지가 나타났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밀착된 정경유착이 그때부터도 또 많아졌다면서요. 네, 사실 정경유착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정당성이 부족하니까 경제적 성과를 내세우려고 대기업에 특혜하고 지원을 좀 몰아준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기업들도 그만큼 불법 정치 자금을 많이 이제 소위 말하는 뜯겼죠. 이제 착취를 많이 당했죠. 그래서 전두환이 이제 쫓겨나고 나서
수사를 해보니까 비자금을 당시 9천억 원 정도를 조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9천억 원이면 지금의 9천억 원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 때도 또 이때고요. 이제 동시에 국가주도 경제 개발 모델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장 경제 중심으로 가는 거하고 정경유착 심해지는 거하고 병행이 되냐 이러면 그 박정희 때는 그냥 이제 직접 이제 정부가 나서 가지고 불러서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 기업 정책을 결정을 하는 진짜 좀 노골적인 너무 당연하게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이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기업한테 맡기되 이제 뒤에서 이제 금융 시스템이나 특혜 같은 거를 좀 불법적으로 주면서 컨트롤을 하는 상황이 있었죠.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면 경제도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당시에 또 더더욱이 그러했고 12.12 사태 발생한 다음 해에 우리 경제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 보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1980년에는 마이너스 1.6% 성장을 했는데 지금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져서 너무 큰 문제이지만 그때는 과잉 성장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던 시절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성장이 엄청난 타격이었죠. 정치적인 혼란이 좀 컸었는데 네. 일단 컨트롤 타워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대외 환경이 마침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기업들도 이제 과잉 투자 등으로 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우리가 이제 당시에 확보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나 신기술 같은 게 좀 당시에는 좀 불분명한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사령탑이 흔들거리고 있는데 이제 억압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노동 시간도 굉장히 늘어나서 소비가 되게 억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당 노동 시간 최고였던 때가 제조업 기준으로 1986년입니다. 이제 54.7시간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뭐 주 52시간 최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주 40시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중화 공업으로 전환을 하는 게 사실 우리 매끄럽지는 않았어가지고 네. 경공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실업이 엄청났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 군사 반란 이후에 우리 경제가 좀 침체기를 겪다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라고 봐야 돼요? 1986년 정도부터 봐야 된다고 86년? 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역 흑자 기록을 이때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정책이 좀 먹히기 시작한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환경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3저 호황이 처음 시작이 됐어요. 이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해가지고 3저 호황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뭐 큰 저달러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저달러가 아니었는데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당시 플라자 합의로 달러 약세가 확 되고 일본이 앵고가 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지면서.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많이 수출을 늘리게 됐죠. 그래서 1980년에 GDP가요 1,600달러에서 1988년에 4,000달러로 이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하고 경제 안정이 동시에 달성이 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대외 환경이 굉장히 중요했던 단기적 성과이고요. 이후에 이제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 부분이 사실 조금 더 크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80년대 후반부터 제대로 된 기회를 잡기 시작을 했던 거고. 네. 근데 또 높은 성장 이면에는 부작용도 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저성장 시국에는 좀 너무 부러운 얘기인데요. 예. 근데 고도 성장도 사실은 꽤 부담이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잘 나가는 산업에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위기에 취약하고요. 빚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당시에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과열로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또 1988년에 올림픽 끝나고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후반부터 차곡차곡 쌓여오던 부동산 집값이요. 이제 서울 올림픽을 쐐기로 해서 정말로 집값이 폭등합니다. 이제 강남 개발이 좀 마무리되던 시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때 어쨌든 고도 성장을 했는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를 않아서 부동산밖에 투자할 데가 없어서 이제 정부도 이제 경기 침체가 된다 싶으면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 하다가도 또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책을 좀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군사 반란 딱 10년 후에 89년 12월 12일에는 증권시장에 또 상징적인 조치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군사반란 딱 10년 만에 있었던 증권시장 12.12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제 증권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증시가 이제 급락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그때 코스피가 한 1000까지 갔다가 700에 갔다가 이 12.12 때 500 이하로 400까지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예. 네, 그 내용이
증권시장 안정화 대책이 대체 뭐였길래 이게 급락을 했냐라고 하면은 투자 신탁사들이 주식을 좀 무제한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빌려주고 투자 신탁사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자산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네네. 무제한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준. 맞습니다. 당시 금융시장이 이제 그 투자 신탁사라고 이제 예. 지금 자산, 그러니까 지금 ETF 같은 느낌으로 그 개인 자산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였는데 네. 정부가 이거를 가지고 시장을 금융시장을 좀 컨트롤을 하려고 했었어요. 즉 1980년대 후반이 되면은 주식시장도 상당히 과열이 되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을 때 막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거품이 끼니까 순식간에 확 빠져버렸죠. 빠졌어요? 네, 다시? 빠졌어요. 다시 빠졌어요. 그때 당시에 부양책을 내놓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일단 바탕부터 살펴보면. 어쨌든 이제 이게 1980년대 후반에 주식시장이 좀 과열돼 있었고 특히 1986년에서 87년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쯤 되면은 우리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대거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1986년에 2,000포인트 수준이었던 주가 지수가 87년 초에 500포인트 돌파했고 아마 이제 요 직전에 1,000포인트까지 거의 갔었을 거예요. 네. 근데 1989년쯤 되면은 3조 호황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갑니다. 시장이 쭉 빠지니까. 네, 그래서 조정 들어가면서 반토막이 났고요. 근데 이제 신군부도 신군부지만 당시 이제 노태우 정권 같은 경우에도 경제를 그러니까 명분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성과를 좀 강조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이게 안정화 대책을 이제 발표를 해야 이제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1987년 12월에 증권시장 안정하고 활성화 목표로 대규모 증권 부양책을 발표를 했던 거죠. 그러면 아까 근데 그런 부양책 이후에도 증시는 빠졌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하루 만에 이제 급락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너무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거죠. 이제 차익 실현을 막 하려고 이제 투매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어쨌든 실물 경제가 받쳐주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빠졌습니다.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매물, 이게 빠져? 이게 계속 이제 매물이 등장해? 그럼 나도 팔아야지 하면서 근데 바로 이제 급락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증권제도가 이때 계기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공시제도도 이때 되게 강화가 됐고요. 내부거래 투명성 강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증권시장 안정기금이 좀 왜냐하면 이때도 제때 기금이 들어가서 받쳐주었으면은 사실은 좀 괜찮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공포심이 너무 자극이 됐던 면이 있어서 증권시장 안정기금도 좀 많이 이제 설립이 되고요. 간접 투자가 좀 강화됩니다. 그래서 상한가나 하한가 이제 좀 20% 이상 이제 오르거나 이제 떨어지면은 조금 제한이 되잖아요, 하루. 네. 그리고 이제 서킷 브레이커도 이때 계기로 도입이 됩니다. 그 이후에 뭐 상한가 그 가격 제한폭도 뭐 4%, 8%, 15% 이렇게 순차적으로 네네. 올라갔었죠. 사실 우리가 이런 아픔을 통해서도 배운 게 있고 그때 이후로 제도도 더 바르게 정착이 됐던 것들도 있고요. 네, 결국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결국에는 예. 이제 이런 리스크가 너무 적어지긴 합니다. 12.12 군사 반란 이후의 경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